자,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0.4%대 상승폭을 다시 한번 키우고 있고요. 코스피가 0.5%, 코스닥은 0.8%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어쨌든 8월에 너무나 큰 변동성들이 있었던 구간이라서 앞으로는 또 어떠한 다양한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게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파넬 일과라이 시간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이야기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국내 증시도 많이 흔들렸고 밤사이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의 피크아웃 논란이 지금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불안감은 이어지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고점 노이즈, 지금 현재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이제 지난 28일 날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2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를 기록을 했죠. 3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122%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2분기 예상치를 냈었을 때 280억 달러 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287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자체 예상치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28일 날 2.8% 정도 2.1%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미 엔비디아의 주가의 하락이 시작되었고 실적 발표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났더니 시간 외에 주가에서 무려 8% 정도 빠지는 그런 이제 구간까지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9일 장에서 결국은 6.38% 이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2거래일 동안 약 8% 정도 하락을 한 거니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큰 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이런 이제 실적 개선세 또는 매출 성장세가 드디어 이제 한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2분기 실적이 300억 달러고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122%의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전 3분기 동안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200%가 넘는 수준의 실적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이전 3분기 그러니까 9개월 동안 계속 200%가 넘는 높을 때는 280%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122%로 떨어지니까 엔비디아의 이러한 성장세가 드디어 이제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실적은 괜찮지만 그동안 엔비디아에 대한 그 매입 수요 그리고 주식 매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대비로 따졌을 때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들, 우려들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과거 1년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 250% 지금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1년 전 주가를 보면 40불 근처에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게 고점은 140달러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 250% 정도 1년 동안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비슷한 실적 개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200%가 넘는 그런 이제 구간에서는 당연히 실적 우위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한번 2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게 200%를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겠구나. 사실 200%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더더군다나 AI 반도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네. 이런 것들까지 지금 좀 둔화됐잖아요. 따라서 향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기를 조금 이어갈 가능성들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둔화될 가능성들을 시사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조금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또는 향후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한 그런 전망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성장률이 특히나 이제 AI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봤었던 성장률보다는 숫자가 분명히 꺾이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사실 또 사이클이 끝났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큰 기대감을 갖기에는 네. 조금 기대치를 많이 조금 올라갔다. 낮춰갈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이제 9월에 FMC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뭐 아닐 것 같긴 한데 다들 B컷, 그러니까 50bp 인하에 대한 미국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는데 이런 기대감도 좀 낮춰야겠죠. 네, 일단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B컷의 가능성 자체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패드와치를 살펴보면 지금 9월 B컷의 가능성을 30% 내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네. 다시 말해서 0.25%의 인하 가능성을 거의 70% 정도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컷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가 않다. 따라서 B컷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추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9월에 0.25%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B컷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배경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미국의 실업률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7월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된 7월에 미국 실업률 지표를 살펴보면 4.3% 전월 대비 0.2% 포인트 이제 높아졌거든요. 이거는 2021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거의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완화하기 위해서 조금 B컷 같은 조금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제기가 됐고 시장이 여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 B컷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의 미국 경기가 완전히 침체에 빠졌느냐 또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침체에 빠졌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8%였습니다. 1분기 1.4%였다가 2분기 2.8%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3분기에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는 않는단 네. 말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연준의 0.25% 기준금리 인하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더 힘이 실리는 게 사실 이제 앞으로 그 9월 FMC 이전에는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 지표도 발표가 되고 고용 데이터도 발표가 되지만 밤새 나왔던 GDP 내용도 오히려 3%라는 그 잠정치 숫자를 보면서 연준은 50bp 정도의 강력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론 이제 고용률 지표도 봅니다만 네.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2.8%에서 3%로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경기가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굳이 0.5%의 B컷을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어서는 지금 환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달러 환율이 연내에 1,300원을 또 하회해서 두 번째 자리 숫자가 이제 2를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빠르게 내려갈까요? 저는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가시권에 접어들고 그래요?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 시켰잖아요.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시켰습니다. 환율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환율 변화가 가장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는 구간이 언제냐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변곡점을 지나는 요 시점 근처에서 환율은 가장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환율 지금 거의 1,400원에 가까웠던 그런 이제 달러 환율이 언제 이렇게 많이 높아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그동안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높여가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나타나죠. 이 구간의 초기 단계에서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통화 정책의 변곡점에서 주로 환율 영향은 환율에 대한 효과는 거의 대부분 다 반영되어 버리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9월이 통화 정책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까지 올해 이제 남은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사실 달러 환율이 변동되는 가장 격렬하게 변동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 1,400원 근처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사실 이게 우리가 2020년 정도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냐? 1,100원대 근처에서 환율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이전 상황에서는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게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통화 정책이 다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바뀌게 될 때 당연히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 하락 압력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이전에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감안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1,300원이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한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생각보다는 훨씬 빠른 시점에서 1,300원이 무너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올해 안에 1,300원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달러 약세 기조와 함께 달러 환율의 하락을 좀 염두에 둔 시장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뭐 2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날 것이다. 플러스 뭐 위안화 트레이드 청산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이렇게 한 번 더 하반기에 수급적으로 좀 불안감을 야기시킬 만한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은 사실 일본 중앙은행, BOJ죠. 일본 중앙은행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거냐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은 1999년에 세계 최초로 제로금리를 단행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네. 지난 7월 31일에 일본 은행이 이제 제로 금리를 포기를 하고 기준 금리를 0.25%까지 올리게 되죠. 그리고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게 됩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그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이제 다시 말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금 청산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물론 현재로서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겠지만 향후 일본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가능성이 제기될 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다시 청산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규모로 청산될 때 우리가 주가에 어떤 모습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지난 8월 5일 근처 우리가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전략을 금융시장 여건을 좀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고 짤 때 주식이나 채권 비중 쪽에서 어떻게 채권 쪽에 더욱더 좀 비중을 높여야 될 시기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채권시장보다는 더 높은 구간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채권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전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준의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인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채권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서의 불확실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채권시장, 특히 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채권시장에서 포지션을 이렇게 일정 부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보수적인 이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가져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주식시장 안에서도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9월 달에 이제 밸류업 관련한 지수 발표도 있고 그럼 이제 배당 기대하면서 그런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좀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배당은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배당을 확대하지는 않을 그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밸류업에 관심을 보이는 상장 기업들이 분명히 증가 추세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9월부터 밸류업 밸류업 보고서들이 이제 공시가 시작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한 밸류업 보고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겼는지, 특히 배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획들이 담기는지를 살펴보셔서 네.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상장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특히나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네,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겪었던 변동성의 노출이 아무래도 뭐 가신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을 염두하면서 시장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판을 읽어라 이 시간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9월을 대비하는 판을 읽어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